사람은 안 변한다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도 우정도 스스로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과연 우리를 지켜주는 걸까요? 아니면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의 그늘 아래에서 밤늦은 시간, 혼자 듣는 음악처럼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 저 사람은 역시 안 변해. 처음엔 기대했습니다. 변하길, 달라지길, 함께 걷길. 하지만 반복되는 말과 행동에 우리의 기대는 조용히 접히고 마음도 다칩니다. 그 말은 그래서 생겼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 문장에는 이상하게도 묘한 위로가 숨어 있어요. 마치 책임을 덜어주는 것처럼,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처럼. 하지만 이 문장을 조금만 곱씹어 보면 그 안엔 희미한 체념이 보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니체는 인간을 이렇게 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설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워진다고요. 그의 말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가?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변화를 허락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왜 안 변했을까요? 어쩌면 기회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기회란 때론 누군가의 기다림이기도 하니까요. 인정받지 못한 말, 잘하지 못한 감정, 밀쳐진 상처들이 변화의 시간을 계속 뒤로 밀었는지도 모르죠. 물론 모두가 다 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절대 안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변화란 늘 가능성으로 열려 있는 것. 다만 그 가능성을 꺾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일 수 있어요. 스토아의 사유는 말합니다. 외부를 탓하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마음부터 들여다보라고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과거만 기억하며 지금을 보지 않고 있진 않나요? 기억은 편리하지만 때론 잔인합니다. 변화하려는 한 걸음을 이전의 실수 하나로 묻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 한 걸음 스스로에게조차 허락하지 못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며 벽을 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은 안 변할 거야라고 믿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은 벽이 됩니다. 더는 보려 하지 않는 벽, 기다리지 않는 벽, 대화하지 않는 벽. 철학은 벽을 부수기보다 그 벽의 재질을 묻습니다. 왜 생겼는지, 어떻게 쌓였는지, 그 안에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 사람은 안 변한다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습관처럼 꺼내는 말이지만 그 말이 한 사람의 성장도 우리 자신의 변화도 막아버릴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나요? 변화를 믿지 않는 그 마음 뒤에 실은 얼마나 많은 실망과 두려움이 숨어 있나요? 자, 이제 철학자들이 남긴 조용한 질문을 당신 마음 한켠에 걸어두세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탓하기 전에 변화를 믿지 않는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하라. 기억은 고정시키고 철학은 흐르게 한다. 우리는 사람을 기억으로 정의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저질렀던 행동, 그날의 표정, 말끝의 뉘앙스까지. 기억은 언제나 단단하고 날카롭죠. 그래서 사람을 한 장면으로 고정시키는 건 어쩌면 가장 손쉬운 방어일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정해 내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새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의 장면으로 묶이지 않는 흐르는 존재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가능성의 존재라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르지 못했을 뿐 움직이고 사유하고 느끼고 있는 한
우리는 어디든 향할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믿는 건 고정된 기억을 한 칸 미루는 일입니다.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닌 오늘의 그 사람을 보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사실 나 자신의 성장도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안 변해라는 말은 곧 그래서 나도 이제는 달리할 수 없어라는 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손을 내리지게 만들고 대화를 피하게 만들고 거리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철학은 늘 움직임입니다. 변화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조금 더 바라보려는 의지, 한 발 더 가까이 서보는 감정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고정시키고 있다면 그건 과거에 한두 번 실패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눈빛에, 그 배신에 너무 아팠기 때문이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가둔 그 벽 안에서 당신은 정말 안전하냐고요. 오히려 그 벽 안에서 우리는 더 외로워지고 누군가의 변화도 나 자신의 가능성도 다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노자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삶은 흐름이고 그 흐름은 부드러울수록 멀리 간다고. 변화를 믿는 건 강함이 아니라 유연함의 문제라고요. 우리는 자주 확신을 무기로 들지만 철학은 의심을 연장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 걸까? 내가 그 변화를 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 예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단정하기 전에 당신의 시선을 먼저 살펴보세요. 혹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미 포기와 실망으로 굳어 있진 않은지. 철학은 말합니다. 사람은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를 다시 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떤 관계를 한 번 더 믿어볼 수 있나요? 그 가능성을 향해 오늘 하루 마음을 조금만 열어두세요. 기억에 갇히지 말고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향해 사유하라. 우리는 마음 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누구는 말버릇이 고쳐지지 않고, 누구는 책임을 회피하며, 누구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끝내 변하지 않는 걸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내면을 작은 정원에 비유합니다. 정원은 저절로 가꾸어지지 않고 잡초는 돌보지 않으면 퍼지듯 사람의 성품과 말투, 관계를 맺는 방식 역시 의식적인 돌봄 없이는 점점 제멋대로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즉, 그 사람은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언어를, 감정을, 습관을 그저 익숙한 대로 방치한 결과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 한마디로 우리는 그 사람의 정원을 들여다보는 걸 멈춰버립니다. 혹시 그 사람은 스스로 돌보는 법을 단 한 번도 배운 적 없던 건 아닐까요? 말을 다그치기보다 들어주는 법,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함께 바라보는 법,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은 제 내면의 정원이 무너져도 그게 무너진 줄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철학은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가?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싶은 건가? 우리가 느끼는 변화 없음은 사실 내 기대와 다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속도로 보이지 않게 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내가 원하는 방향도 내가 정한 속도도 아니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단정하죠. 니체는 이런 통찰을 남깁니다. 자신의 고통을 성찰하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그 고통 안을 맴돌 뿐이라고. 즉, 자기 고통을 직면할 수 있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그는 아직 자기 고통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하고 부정하고 도망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는 고집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뀝니다. 그 사람은 왜 두려워하는가?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어떤 벽이 그를 멈춰 세웠는가? 철학은 이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찰은 요청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 기억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라고. 우리는 타인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늘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철학자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를 단정하지 말고 그 안에 멈춤을 사유하라. 누군가와 오래 함께하다 보면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구나. 그럴 때 우리는 차라리 감정을 덜어내려 합니다. 기대하지 않기, 부탁하지 않기, 마음을 줄이기, 침묵하기. 그건 사랑의 모양이 아니라 생존의 자세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관계를 최소한으로 줄여가죠. 하지만 철학은 그런 삶을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견디는 삶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초월할 때만 진짜 살아간다고요. 관계를 견디는 마음엔 사실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변해주면 좋겠다. 예전보다 조금만 더 따뜻했으면. 그런 바람이 여전히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씩 닫습니다. 닫힌 마음은 말이 줄고, 말이 줄면 관계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 사람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왜 그렇게 지쳐버렸을까요? 노자는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단단한 것은 쉽게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 견딘다고. 물처럼 흐르고 감싸고 스며드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하다고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단단해지려 합니다. 스스로를 더 강하게, 더 무감하게 만들려 하죠. 하지만 철학은 거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단단해진 당신은 진짜로 편안해졌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단단해진 마음은 멀어지고, 멀어진 관계는 외로움을 키우니까요.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는 일은 결국 받아들임이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받아들임은 수능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방식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의 결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 가능한 것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투, 태도, 반응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할지는 분명 내 몫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감정도 선택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분노, 지침, 실망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 속에 오래 머물 것인지 혹은 그 자리에서 일어설 것인지는 당신이 정할 수 있다는 것. 변하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는 일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중심이 단단해졌을 때 놀랍게도 상대가 조금씩 바뀌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명령에서 오지 않고 기다림과 존중에서 시작되니까요.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견디고 있나요?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나요? 철학은 말합니다.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존재의 온도를 다시 들여다보며 사유하라.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말하게 됐을까? 왜 나는 자꾸 이런 관계를 반복하게 될까? 그제야 우리는 처음으로 나도 변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죠. 하지만 변화는 늘 막막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쉽게 움직이지 않고 발은 같은 자리를 돌 뿐입니다. 그럴 때 철학은 가장 근원적인 질문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왜 변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하지 않으면 변화는 그저 좋아 보이는 말일 뿐 실제로 삶을 바꾸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칸트는 인간의 내면에 도덕적 자율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의 이성이 나를 이끌어야 비로소 나는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요.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이유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납득해야 그 변화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변화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야 더 나아 보이니까, 이렇게 말해야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그건 위장된 변화입니다. 변한 척, 괜찮은 척. 그러나 속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는 변화. 니체는 경고합니다. 스스로를 기만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탓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자신과 마주하지 않으려 할수록 세상이 더 원망스러워지기 때문이죠. 진짜 변화는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응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응시는 늘 고요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당신이 정말 변하고 싶다면 그 마음 안에는 두려움도 기대도 후회도 함께 들어있을 겁니다. 철학은 그 모든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함께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노자의 사유에 따르면 삶은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자연히 흐르는 것. 그러니 변화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것. 그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둘러 포기하거나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변하고 싶다는 말은 사실 나를 진짜로 만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회피해왔던 나의 말투, 피해왔던 감정, 덮어두었던 기억들과 마주할 용기를 조금씩 키우겠다는 다짐입니다. 철학은 이런 마음에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로 변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냥 예전의 나를 잠시 멈춰두고 싶은 건가요? 진짜로 변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먼저 스스로의 내면을 설득합니다. 지금의 내가 더는 나에게 괜찮지 않다고, 지금의 방식이 더 이상 나와 함께 갈 수 없다고. 그 인정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말합니다. 변화를 결심한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그러니 그 가능성 속을 조용히 걸으며 사유하라. 타인의 변화보다 더 어려운 것,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처음 마주치는 건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까? 과거의 내가 낯설고 미워지고 지워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는 처음부터 무너집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도도 진심이 되지 못하니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극복하는 자만이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극복이란 내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안고 다르게 살아가겠다는 태도입니다. 진짜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면서도 미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상처는 쉽게 이해하려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데는 사정이 있었겠지. 그때 그 행동은 어떤 두려움에서 비롯됐겠지. 하지만 자신에게는 조금도 그런 여유를 주지 않죠. 왜일까요? 당신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분명 내 의지였고, 그 행동은 분명 내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철학은 그런 자책 위에 사유를 쌓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밖에 하지 못한 데는 내가 나를 잘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실수는 죄가 아니라 아직 다다르지 못한 이성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성숙하게 이끌 수 있는 내면의 원칙이 아직 충분히 세워지지 않았던 것. 그 말은 곧 우리는 늘 도달하는 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은 지금의 나를 완성된 존재로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이다. 흐르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당신의 과거가 거칠고 아픈 조각들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그 조각들을 매만지는 손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 손은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손은 결국 또다시 누군가를 밀어내게 될 테니까요. 변화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더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나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자리를 내주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과거의 나도 함께 앉혀야 합니다. 쫓아내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저 마주보며 앉는 것부터 진짜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타인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과거의 너를 용서하며 사유하라. 내가 믿었던 사람은 왜 나를 실망시켰을까?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가장 깊은 실망을 느낀 순간 우리의 마음은 뚜렷하게 갈라집니다. 나는 이 관계를 놓아야 할까? 아니면 다시 한번 믿어야 할까? 사람은 상처받는 순간 기억보다 감정을 먼저 붙잡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보다 어떻게 느꼈는지가 더 오래 남죠. 그래서 실망은 분노보다 더 깊은 이별의 징조입니다. 철학자들은 실망이라는 감정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도구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고. 그 말은 곧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누군가를 이해했다면 그 이해는 이미 일방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사람, 그는 아마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당신이 보고 싶던 부분만 더 크게 바라봤던 건 아닐까요? 실망은 기대가 무너질 때 찾아옵니다. 기대는 애정에서 나오고 애정은 바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서 받고 싶었던 어떤 감정, 어떤 존재의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실망은 결국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한 나의 결핍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왜 너는 타인에게서 너의 부족을 채우려 하느냐고. 왜 너는 내 고통을 누군가의 변화에 걸어두느냐고. 당신이 실망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줄 거라 믿었던 어떤 역할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늘 기대와 바람을 덧입혀 봅니다. 그래야 덜 외롭고 덜 불안하니까요. 그러나 철학은 그 덧입힘을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스토아의 사유는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실망도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사로잡힌 채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 관계를 이해가 아니라 오해로 채우게 됩니다. 노자는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흘러가는 존재라는 걸, 내가 멈추지 않는 한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는 걸. 그래서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실망은 헤어짐이 아니라
이해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다만 그 이해는 상대를 향한 것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했는가?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가? 내가 왜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이토록 흔들리는가? 이 질문들에 스스로 조용히 답할 수 있을 때 실망은 분노가 아니라 성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은 때로 관계를 떠나게도 하지만 또 어떤 순간엔 관계를 새로 만나게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실망의 끝에 서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이해의 문 앞에 있나요? 철학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실망 속에 숨어 있는 너의 결핍을 바라보며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사유하라.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건 무엇을 회복하는 걸까? 실망은 깊었고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한동안은 연락조차 피하고 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에 마음이 얼어붙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또 다른 감정이 스며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고 싶다는 마음. 그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다시 믿고 싶다는 마음은 상대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삶에 대한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니체는 인간이란 고통을 견디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도 다시 사람을 믿고 싶어지는 건 그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기를 바라는 깊은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을 이번엔 다르게 바라보겠다는 나의 태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모든 외부의 사건은 우리의 판단을 통해 의미를 가진다고. 믿음도, 기대도, 배신도 결국 그것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이 됩니다. 예전에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의지했을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기를 바랐을까요? 그 바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작은 실망이 큰 무너짐으로 다가왔던 건 아닐까요? 노자는 텅 빔을 말합니다. 너무 가득한 마음은 흐르지 못하고 텅 빈 그릇에야 비로소 새로운 것이 담긴다고요.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을 예전처럼 이상화하거나 다시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조금 비워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여백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다 낫기까지, 그 관계를 다시 걸어가기까지. 철학은 그 시간을 결코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회복보다 깊어짐에 가깝습니다. 단절되었던 이해가 한 번 더 연결되는 것, 끊어진 기대가 다시 다른 결로 이어지는 것. 당신이 다시 믿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면 그건 약함이 아니라 이미 한 번 더 성장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실망 앞에서 돌아섰지만 지금의 당신은 다르게 살아내고 싶다고 선택하고 있는 것이니까요.